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남은 사람, 진짜 마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결국 당신이 약해지면 하나둘씩 멀어지고 어느새 연락은 끊기고 관심은 사라집니다. 젊을 땐 인맥이 자산이라지만 늙어선 인연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결국 당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마음 줬던 만큼 되돌아오는 법 없고 정 쏟은 만큼 남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늙어선 혼자 잘 사는 법이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은 늙어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6가지 이유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사람보다 안 지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다정한 말,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들과 자주 엮이게 됩니다.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느낍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웃으며 대하고 손 한번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진심은 없고 말만 예쁘고 정작 당신이 힘들 땐 발 뺍니다. 좋은 사람은 많은데 안 지치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이 들수록 당신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들은 이야기 좀 들어줘요 라며 속 얘기를 쏟아내고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 왜 말이 없냐며 짜증을 냅니다. 문제는 당신의 감정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늘 들어주는 입장이고 이해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지내다 보면 당신은 지치고 피로하고 마음마저 고장납니다. 겉으로 좋은 사람보다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100배 낫습니다. 늙어서 관계에 지쳐선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남은 생은 그 피로에 갉아먹히며 끝이 납니다. 말은 예쁘지만 뒷말은 독하고 웃는 얼굴. 뒤로 날카로운 가시를 품은 사람은 더 이상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그 사람은 더 깊이 들어와 날 짓밟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69세 박영선 씨는 평소 참 좋은 사람으로 불리던 이웃, 친구 장 모 씨와 오랜 세월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장 씨는 항상 상냥한 말투로 언니, 오늘도 고우시네요. 언니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그 뒤에 따라왔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번 달엔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이건 내가 말 안 하려 했는 대로 시작되는 하소연과 은근한 부탁들. 박 씨는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쌀을 나눠주고 냉장고 반찬을 담아주고 동사무소 가는 길까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 씨는 점점 뻔뻔해졌고 심지어 다른 이웃에게 박 언니는 나 없으면 못 살아라는 말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박 씨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장 씨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요즘 박 언니는 너무 예민해서 가까이 못 가겠어 라고 험담했습니다. 퇴원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장 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모임에서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지관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몇 달 뒤 장 씨가 다시 연락해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고 문자를 보냈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한텐 시간도 감정도 쓰지 않기로 했어. 잘 지내. 이 한마디로 박 씨는 수십 년 묵은 피로를 끊어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웃는 사람 말고 안 지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진짜 편하더라. 좋은 말보다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100배 낫더라. 관계는 깊이보다 밀도입니다. 많이 알고 오래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지치지 않는 사람이 곁에 남아야 합니다. 늙어 외로워서 사람을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약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당신을 이용하고 소모시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재정비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힌 그 착한 얼굴의 진짜 의도부터 끊어내야 진짜 편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먼저 안부 묻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4세 박영옥 씨는 젊은 시절 마을 반장을 하며 동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활발했고 사람들을 챙기고 생일이면 먼저 전화하고 김장철이면 직접 배추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늘 먼저 연락해 밥은 먹었냐, 감기 걸리진 않았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는 본인이 먼저 움직일 때만 유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급하게 시술을 받고 일주일을 입원했지만 그 기간 동안 병실 문을 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 박 씨는 휴대폰을 열어봤고 착잡한 마음으로 연락처 목록을 내려보다 조용히 지웠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구나. 박 씨는 서서히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예전에 함께 성당을 다녔던 친구 유분남 씨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많이 아팠다며? 나 그 얘기 늦게 들었어. 미안해. 박 씨는 놀랐습니다. 모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때 단 한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 씨는 박 씨의 집을 직접 찾아왔고 국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사람 다 끊어도 나 하나쯤은 남겨둬. 그 말에 박 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박 씨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 씨만은 다릅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장을 보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한테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과만 깊게 지내면 돼. 수십 명보다 그런 한 명이 더 크고 든든하더라. 노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떠올려주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유지되는 인연은 결국 마음을 다치게 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한 사람과의 관계만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늙어 외로워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연은 말을 걸지 않아도 문득 안부를 묻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면 혼자 사는 삶이 외로운 게 아니라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 돌려서 상처 주는 사람, 이제는 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서러운 건 대놓고 욕먹는 게 아닙니다. 웃는 얼굴로 돌려 말하며 속을 후벼 파는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 그 옷은 좀 존경해요. 겉으론 칭찬 같지만 그 속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낯선 타인이 아니라 평소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절대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고 빈정거리며 애매한 말투로 당신의 자존심을 슬그머니 짓밟습니다. 그런 말에 매번 웃으며 넘기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말 못 알아듣는 노인 취급을 받습니다. 늙은 사람은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이제는 걸러야 합니다. 애매한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지워야 할 대상입니다. 정이 아깝다고 오래 알고 지냈다고 봐주는 순간 그 사람은 더 뻔뻔하게 선을 넘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70세 양미자 씨는 동네에서 오랜 친구라 불리던 한 명숙 씨와 3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함께 시장도 다니고 김장도 같이 하고 명절이면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의 말투는 늘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미자 언니는 참 대단해. 저 형편의 여행도 다니고. 처음엔 넘겼습니다. 오래된 사이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쌓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마을 노인의 야유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양 씨가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행사장에 나타나자
명숙 씨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미자 언니, 드디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셨나 봐요. 혼자 노니까 뭐 좀 부릴 시간도 생겼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양 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양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내 인생에서 삭제다. 며칠 후 양 씨는 명숙 씨에게 보냈던 카톡방을 나갔고 다음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혼자 패키지 여행을 신청해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자 명숙 씨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언니 역시 멋지시네요. 어디든 잘 다니시네. 양 씨는 단호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웠어.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려고. 말로 웃는 사람보다 조용히 응원해주는 사람이 내겐 더 소중하더라.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내가 몇 년을 상처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이제는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봅니다. 통쾌하더라고요. 이제는 참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찌르는 말이 아무리 포장돼 있어도 상처는 똑같이 남습니다. 늙어선 그런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등을 돌리는 용기가 바로 평안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남은 생이 그 말들에 끌려다니며 무너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깝다고 다 내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가장 큰 착각은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일 거라는 믿음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함께 울고 웃은 친구니까,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주고 속을 열고 삶을 나눕니다. 하지만 늙고 나서 깨닫습니다.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더 깊게 상처 준다는 진실을. 말은 편하게 대해라지만 행동은 서서히 선을 긋고 당신이 불편하다는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확연해집니다. 자식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엄마 걱정돼, 여보 몸 챙겨라 하지만 막상 당신이 아프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섭니다. 친구요? 어려운 부탁을 딱 한 번 꺼내는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쉽게 당신을 외면하고 더 무심하게 돌아섭니다. 왜냐고요? 가까운 만큼 당신을 익숙한 존재, 즉 당연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쯤은 해주겠지, 아무 말 안 하고 참아줄 사람이라는 인식. 그게 바로 당신이 늙어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결국 버려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늙어서까지 관계에 기대는 건 자존심을 스스로 내던지는 일입니다. 진짜 내 편은 누가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무조건 베풀지 말고 무조건 받아주지 마십시오. 선을 긋고 거리 두고 당신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늙어서까지 착하고 가깝기만 하면 호구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2세 송말순 씨는 평생을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고 주변 사람들은 정말 애들한테 헌신한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늘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없었으면 우리 없었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이 병환으로 쓰러지고 송 씨가 혼자가 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 같이 살자고 했고 송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게 된 지 6개월 만에 며느리 눈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밥이 한 공기 덜 놓였고 하루는 문득 들은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이젠 좀 집안일도 나눠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송 씨는 손주 도시락까지 싸며 살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송 씨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갈게. 택시 타고 오실 수 있죠? 그날 밤 송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내 자식이 이렇게 날 취급하는구나. 다음 날 송 씨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그녀는 혼자 삽니다. 작지만 내 마음대로 켜고 끄는 전등,
내 손으로 끓이는 밥 한 끼,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텔레비전 소리. 송 씨는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일 거란 착각만 버리면 인생이 참 편해져요. 외롭긴 해도 배신은 없잖아요. 가까운 인연일수록 기대는 순간 무너집니다. 믿음이 아니라 거리와 기준으로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늙어 외롭다고 인연에 기대지 마십시오. 오늘의 위로는 내일의 무관심으로 바뀌기 십상입니다. 진짜 편안한 노년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혼자살이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내 얘기보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서까지 만날 때마다 본인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고민, 당신의 건강, 당신의 외로움은 그들의 대화에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 얼마짜리 뭐 샀다느니, 여행 다녀온 자랑뿐입니다. 당신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라고 말해도 나도 그래 한마디 던지고 다시 본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에겐 당신은 그저 듣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 당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관계란 주고받는 겁니다. 대화가 오고 가야 마음이 이어지고 관심이 오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는 매번 밀리고 무시되고 끊깁니다. 그런 사람을 왜 여전히 만나야 합니까? 이제는 들어주는 척하며 마음만 허탈해지는 관계는 끊어야 할 때입니다. 늙어서까지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결국 남는 건 피로감과 자괴감뿐입니다. 이제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보다 내 말에 귀 기울이는 단 한 사람과의 고요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대화 아닌 독백을 쏟아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를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정작 나를 지킬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깁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김현옥 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박모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박 씨는 매번 커피숍에 앉자마자 1시간 넘게 자식 자랑과 남편 흉, 친구 뒤재기를 쏟아냈습니다. 김 씨가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병원 다니고 있어라고 말을 꺼내면 박 씨는 아유, 나도 그래, 근데 있잖아, 우리 애가라며 또 자기 이야기만 이어갔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김 씨의 남편이 쓰러졌던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박 씨와 통화하면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어라고 힘겹게 얘기했지만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말고 나 요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나도 좀 위로받고 싶다. 그 순간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박 씨가 모임에서 요즘 왜 안 나오냐며 문자하자 김 씨는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젠 내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은 누군가의 하소연을 받아주는 시간으로 남기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지금 김 씨는 혼자지만 훨씬 편안합니다. 더 이상 피곤한 대화도 없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내가 중심인 하루, 그게 진짜 자유더라고 말합니다. 듣고만 사는 인생은 끝내 스스로를 잃습니다. 늙어선 말에 무게가 같아야 관계도 남습니다. 이제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단호하게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나이 먹을수록 인맥보다 여백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사람을 넓게 알아야 살아남는다고 배웠습니다. 인맥이 많아야 기회가 생기고 연락처 수가 많아야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엔 빠지지 않았고 연락은 끊기지 않게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인맥이 당신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 많은 인연이 피곤함이 되고 감정 소모가 되고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짐이 됩니다. 카톡은 끊임없이 울리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식사 자리는 많지만 마음 편히 숟가락 얹을 자리는 없습니다. 명절엔 연락 폭탄이 쏟아지지만 정작 외로운 날엔 전화 한 통 없는 사람들. 이런 인연을 끌어안고 사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필요한 건 관계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하루 중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는 시간, 나 혼자 조용히 걷는 산책길, 내 마음대로 넘기는 책장 하나. 이런 여백이 쌓일수록 비로소 당신의 정신은 고요해지고 삶의 중심이 타인이 아닌 나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공간과 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 수가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 없이도 단단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0세 정순자 씨는 퇴직 후 동창회, 교회 모임, 아파트 분여회까지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루에 커피 약속만 3번, 전화도 쉴 틈 없이 받았습니다. 겉으론 부지런해 보였지만 속은 늘 피로했습니다. 말은 많아도 진심은 없었고 칭찬 뒤엔 험담이 붙었으며 모임에서 빠지면 소외되는 분위기에 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아파트에서 있었던 회식 자리였습니다. 정 씨가 음식값을 2차례 연달아 대신 낸 뒤 이번엔 좀 걷었으면이라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따질 거면 애초에 내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 말을 던진 사람은 평소 친하다고 믿었던 김모 씨였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돌아섰고 그날 이후 모든 모임을 끊었습니다. 한 달 뒤 김 씨가 다시 연락해 요즘 왜 안 보여요? 라며 톡을 보냈고 정 씨는 단 한 줄로 답했습니다. 사람보단 고요가 편하더라.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지금 정순자 씨는 아침마다 혼자 텃밭에 나가 채소를 돌보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내답습니다. 사람 수많이 안고 사느라 나를 잃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인맥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당신을 소란하게 하는 관계는 끊고 당신을 조용하게 하는 공간에 머무는 용기. 거기서부터 진짜 편안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을 땐 웃고 떠들던 친구, 술 한 잔에 밤새워 속 풀던 사이, 힘들 땐 어깨에 빌려주던 그 사람. 그런데 노년엔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온 하루가 무너집니다. 툭 던지는 말에 마음이 헤집어지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통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엔 늘 후회만 남습니다. 관계는 여전한데 감정은 계속 소모됩니다. 그게 바로 노년 감정 소모 1위 피해야 할 친구입니다. 오늘은 노년 감정 소모 1위 이런 친구 꼭 피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자식 자랑으로 하루를 보내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자식을 끼워 넣습니다. 오늘은 딸이 외제차를 뽑았고 내일은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갔으며 명절이면 손자가 장학금을 탔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듭니다. 당신이 겨우 우리 아들 요즘 바빠서 연락이 뜸해라고 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쐐기를 박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도 우리 애는 꼭 연락해. 하루 한 번은 전화하거든. 그 말은 칼이 되어 당신 가슴에 박힙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위에 서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속은 텅 비었는데 자식의 성취로 자기 존재를 포장합니다. 말은 겸손한 척하지만 실상은 끊임없는 비교와 마이크로 공격으로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매일 감정에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던 자랑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을 파먹고 결국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더 위험한 건 이 자식 자랑 친구는 교묘하게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어머, 아들은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요즘 애들은 눈이 높아서 문제야.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해도 돈 되나 보지? 우리 아들은 그런 건 안 해. 안정적인 게 최고라서. 이런 말들은 칭찬으로 포장한 독설입니다. 듣는 사람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고 노년의 외로움을 더 깊게 파고듭니다. 이쯤 되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친구를 만났는데 왜 더 피곤할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친구는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사람은 상대방의 상처를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자랑은 당신의 감정을 갉아먹는 칼날이 됩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1세의 윤정희 씨는 이런 친구 때문에 3년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같은 성당 소모임에서 만나는 어씨는 늘 자식 자랑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우리 딸은 유학 갔다 오더니 외국계 기업 들어갔잖아. 우리 손자는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또 상 받았어. 너희 손주는 몇 학년이지? 윤 씨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윤 씨는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웠고 지금 딸은 지방에서 남편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연락도 자주 오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윤 씨는 자신이 실패한 부모처럼 느껴졌고 어느 날은 모임이 끝나자마자 성당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못 살았다고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날 이후 윤 씨는 모임을 끊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살겠더라고요. 이젠 자식 자랑 들어도 그냥 흘려요. 그 사람 인생이니까. 노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더 예민하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식 자랑은 듣는 이를 무력하게 만들고 삶을 비교하게 하며 결국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누가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내 명함이 아닙니다. 노년에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식 자랑 친구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만나면 남편 흉만 보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첫 인사도 안부도 없습니다. 앉자마자 남편 욕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는 집에 있으면 꼴도 보기 싫어. 숨만 쉬어도 짜증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을 다 버렸어.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처음엔 그냥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남편과 갈등이 있으니까 공감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도 남편을 너무 참고 사는 거 아닐까? 저렇게 분출하면서 살아야 속이 편한 건 아닐까? 그 친구의 말은 당신 안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침내 무너뜨립니다. 남편 욕은 처음엔 타인에 대한 불만이지만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나 부부 사이에 불만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습관, 어긋난 기대, 반복되는 오해 속에서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갈등을 매번 만나서 토해내는 친구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매번 반복해서 떠들다 보면 그 사람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당신은 그 쓰레기를 뜯고 받아내야 하는 청소부가 됩니다. 이런 친구와의 만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며 듣다가 나중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친구의 말이 떠오릅니다. 남편도 똑같이 나를 무시하나? 나도 참기만 하지 말고 한번 터뜨려야 하나? 결국 당신의 가정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남편 흉을 하루 종일 들으면 당신 마음도 점점 부정적으로 물듭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까칠해지고 일상의 작은 다툼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당신의 삶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점점 더 외롭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67세 배정희 씨는 5년간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 B씨로 인해 큰 후회를 남겼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또래라서 공감대가 잘 맞았습니다. 둘 다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고 자식들과도 멀어진 상태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B씨는 남편 욕부터 꺼냈습니다. 지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나는 애 키우느라 인생 다 썼는데 그 인간 없었으면 내가 훨씬 잘 살았을걸?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배 씨도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기던 말에도 버럭 화가 났고
작은 실수에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당신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누가 뭐라 그래? 그 말을 듣고 배의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친구의 불만을 받아먹고 그것을 그대로 가정에 옮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B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대신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 안 만나고 나니까 남편이 다시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남편을 미워한 게 아니라 친구의 감정을 따라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은 불만입니다. 불만은 타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결국 내 삶을 잠식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친구를 매번 마주하면 결국 당신도 같은 눈으로 배우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가정과 관계를 타인의 언어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과 남의 불행에 공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연락 없을 땐 잠잠하다가 돈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안부 인사 한 줄, 명절 인사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톡이 옵니다. 언니 너무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나 진짜 민망한데 잠깐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말투는 정중하지만 속내는 뻔합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자동 지급기로 취급합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줍니다. 사정이 딱하다고 하니 몇만 원 정도는 그냥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 번 주면 또 요청이 옵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해서 당신을 빌려줄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거래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친구는 조용히 지내다가 감정 섞인 안부 인사로 연락을 시작하고 결국 돈 얘기로 흘러가며 나중엔 연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뻔한 메시지를 보내며 반복합니다. 더 심각한 건 돈을 준 당신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차갑게 거절했어야 했나? 이렇게 된 거 또 연락 오면 그냥 조금만 더 도와줘야 하나? 그러는 사이 마음은 피로해지고 인간관계는 불신으로 물듭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갑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는 당신을 이용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잖아. 언니는 여유 있잖아. 그들의 말에는 은근한 강요가 있고 당신은 거절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감정을 털어주게 됩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66세 황명자 씨는 이런 친구에게 2년간 5번이나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였습니다. 젊을 때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남편 수술비가 갑자기 급해서 그래. 처음엔 10만 원, 다음엔 20만 원, 그렇게 점점 늘어났고 마지막엔 50만 원을 입금한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는 그 친구가 어느 날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에 마지막으로만 좀 도와줘. 황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상황엔 관심이 없구나. 내가 혼자 사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몰라. 그냥 돈 되는 사람 하나로 본 거야. 그날 이후 황 씨는 번호를 차단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그 약한 마음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파고든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노년의 감정은 돈보다 귀하고 지갑보다 마음이 먼저 보호받아야 합니다.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친한 척하며 다가온다면 그 속내를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을 보고 있는 사람과는 단 1초도 감정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감정을 지키는 방법은 사람을 가리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진심 없는 돈 거래 뒤에선 다 상처가 됩니다. 지금 당신을 찾아오는 그 연락 혹시 또 돈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는 이미 감정을 갉아먹는 사기입니다. 늦기 전에 그런 인연은 깨끗이 잘라내야 합니다. 지갑을 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나이 먹고도 경쟁심에 불타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평가를 합니다. 당신이 요즘엔 혼자 영화도 보고 그래라고 말하면 나는 혼자 여행도 다녀와라며 으쓱거립니다. 당신이 손주가 놀러 왔다 갔어 하면 우리 손주는 국제학교 다녀 영어로 말해라며 교묘하게 비교합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관계. 바로 나이 들어서도 경쟁심에 휘둘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이런 친구는 말투가 부드러워도 반드시 한 번은 당신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당신이 힘들다 하면 자긴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당신이 뭔가 잘했다 해도 자기는 그보다 더 잘했다며 끊임없이 덧붙입니다. 그들은 삶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점수판에선 늘 본인이 이기고 있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노년의 관계는 위로받고 공감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심 가득한 친구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던지는 순간에도 이 말이 또 비교로 돌아올까 조심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도 되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닌 견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입을 닫게 되고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결국 나는 점점 외로워지고 그 친구와의 시간은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0세 김순자 씨는 그런 친구 때문에 5년 넘게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교회 소모임에서 만난 또래 여성 어씨는 처음에는 다정하고 성실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가 손주 돌보는 얘기를 꺼내자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주 돌보는 거 절대 안 해. 시간 아깝잖아. 난 아직도 영어 학원 다니거든. 순자 씨가 남편과 텃밭 가꾸는 얘기를 하자 어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흙 묻히는 게 재미있어? 난 그냥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 마시는 게 더 좋아. 이런 대화가 반복되자 순자 씨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말 한마디 꺼낼 때마다 자존감이 꺾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자꾸 나를 작게 느끼게 만드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닌데. 그 후로 순자 씨는 그 모임을 그만두고 평범한 친구들과의 산책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선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고 누구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오늘 기분은 어때? 요즘 뭐 좋아하세요? 같은 다정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노년은 비교하며 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젊을 땐 몰라도 이제는 서로의 성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줘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친구.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부자인지 따지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도 싸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당신을 끌어들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도움 줬더니 나중에 원망하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 겸손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언니, 나 이번만 도와줘. 평생 잊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지, 은혜 절대 안 잊을게. 그 말에 속아 지갑을 열고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당신은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언니가 나 좀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도와준 건 고마운데 솔직히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 이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빌미로 바꿉니다. 당신이 도와준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공격의 소재가 됩니다. 처음엔 고맙다더니 나중엔 그땐 언니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뒤통수를 칩니다. 도와줬던 당신은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에 깊은 배신감을 안고 돌아서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의 태도입니다. 처음엔 약자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친절을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그때 왜 그렇게밖에 안 했냐는 원망을 듣게 됩니다. 도와준 건 당신인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결국 당신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가 아니라 왜 내가 죄인이 되었나? 로. 이런 친구는 당신의 따뜻함을 악용합니다.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씌우고 후회를 심어주며 결국 당신이 먼저 멀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도움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며 은혜는 원망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68세 이금자 씨는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친구를 도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급하게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금자 씨는 망설이다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믿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잖아. 그 말에 속아 도와줬고 결국 친구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 금자 씨는 몇 년간 신용불량자로 살며 연금 일부까지 압류당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그때 말렸어야지. 언니도 알고 있었잖아. 그 사업 위험하다는 거. 그 말에 금자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중엔 내가 망하게 만든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해준 건 기억도 안 하고 마지막엔 나를 탓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금자 씨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뭉개버린 사람은 내가 가장 아꼈던 친구였어요. 노년의 친절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베푼 도움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은 독이 됩니다. 내가 준 손길이 돌아와서 나를 찌르는 칼이 된다면 그건 단호하게 끊어야 할 인연입니다. 다시는 그런 감정의 구덩이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따뜻함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쓰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본적인 공공예절조차 지키지 않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태도가 더 무례해집니다. 식당에서는 종업원을 부르며 반말을 일삼고 지하철에서는 남이 듣건 말건 전화 통화를 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는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보자고 떼를 쓰고 카페에선 자리 맡아놓고 30분씩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와 함께 있는 순간 당신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상황을 수습하느라 감정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저 사람 원래 저래 하며 넘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도 같이 무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옆에서 말리지 않으면 동조자로 취급되고 대신 사과하면 내내 찝찝함이 남습니다. 결국 감정은 상하고 체면은 구기고 한 번의 만남이 하루를 망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친구들은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어? 나이 먹었으면 이 정도는 좀 봐줘야지. 이런 말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며 타인의 불편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본인은 당당하지만 옆에 있는 당신은 부끄러움에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함께 다니는 사람의 예의는 곧 나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는 친구는 당신의 품격까지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송정숙 씨는 오랜 친구 어 씨와 절교를 결심한 일이 있습니다. 둘은 30년 지기 친구로 자주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어 씨가 나이를 핑계로 공공장소에서 거침없는 행동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물 좀 갖다 줘요. 를 소리 지르고 주문이 늦어지면 이 집 서비스 왜 이래? 라며 난리를 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대형 마트에서 직원에게 반품을 요구하며 10분 넘게 소리 지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송 씨는 땅에 꺼지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좀 조용히 하자. 다들 듣고 있잖아. 그러자 어 씨는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너는 왜 항상 남 눈치만 봐?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말에 송 씨는 말문이 막혔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피곤해야 하지? 그 뒤로 송 씨는 어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출도 혼자 하기 시작했고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공원에서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말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내 감정을 망가뜨릴 뿐이에요. 노년에는 무엇보다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의 만남 후에 마음이 복잡하고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 당신을 같이 무례하게 만들고 결국 사회적 고립감까지 불러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의 품격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공공의 자리에서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관계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감내할 존재가 아닙니다. 늙어 혼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외롭겠다, 불쌍하다, 눈물로 하루를 보내겠지 그런 말부터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진짜 눈물은 함께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몫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을 눌러 삼키고 잔소리와 무시에 찢기며 껍데기뿐인 관계 속에서 숨죽이며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라는 건 처량함이 아니라 고통과 번민에서 탈출한 자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복이 올 겁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뭔가에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생 때는 성적으로, 직장에선 실적으로, 결혼 후엔 자식의 성공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무언가를 이뤄야 하고 그래야만 존중받는다는 강박 속에서 지쳐가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늙어서조차 비교당하고 평가당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병원비를 스스로 내는지까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노년의 삶마저도 타인의 눈에 의해 채점당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인생을 증명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힙니다. 마치 이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처럼 여전히 어딘가에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남이 아닌 내가 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반찬이 부실해도, TV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고 누구의 평가 없이도 괜찮습니다. 증명의 굴레는 가족에게서도 시작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들에게 괜찮은 어른임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조차 증명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왜 늙었다고 계속 증명해야 합니까? 왜 더 이상 소득이 없다고, 사회에서 역할이 없다고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까? 혼자 살면 그 모든 보여주기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살아냈고 그 자체로 족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문정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완벽한 엄마, 성실한 아내, 성과 좋은 교사로 살기 위해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자식 셋 모두 대학에 보냈고 교직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퇴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퇴하고 나서부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보여줄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만난 지인의 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정장 입고 다녀요? 은퇴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왜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문 할머니는 화장을 지우고 정장을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사 후 첫날 문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엔 라면을 먹고 소파에 누워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괜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틀째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래도 괜찮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엔 파자마 차림으로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증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문 할머니는 취미로 퍼즐을 맞추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아무 책이나 골라 읽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성과 없이 그저 재미있어서 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구에게 보이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나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세상에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나로 살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이미 값진 삶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자유 하나가 노년에 얼마나 강력한 해방감을 주는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써본 돈이 얼마나 될까요? 맛있는 밥 한 끼, 예쁜 옷 하나, 병원비 외에 순전히 내 기쁨을 위해 쓴 지갑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교육, 남편 용돈, 손주의 장난감, 며느리 생일 선물까지 노인의 지갑은 항상 남을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치아가 흔들려도 치과 진료는 미루고 무릎이 아파도 파스를 붙이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돈은 가족에게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여겨지고 정작 본인은 허락 없이 쓸 수 없는 은행 직원처럼 살아왔습니다. 혼자 살면 그 모든 족쇄가 풀립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돈은 내 손 안에 있고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오로지 내 결정입니다. 갑자기 꽃이 사고 싶으면 꽃집으로 향하고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혼자 고깃집에 들어가도 됩니다. 아침부터 시장통에서 파는 도넛 하나에도 웃을 수 있고 백화점에서 분홍색 블라우스를 하나 집어 들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란 것은 금액보다 그 쓰임이 중요한데 남에게 설명하지 않고도 쓰는 돈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한 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8세 김영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했고 남편은 돈이 들어오면 술과 담배로 날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보험도 해약하고 비상금도 털고 심지어 금가락지까지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녀에게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줬고 남은 돈은 겨우 월세방 하나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 방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돈을 가지게 된 김 할머니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 눈여겨봤던 미용실에 들어가 단발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분홍색 파마머리로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이웃들은 깜짝 놀랐고 자식들은 전화로 노망났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돈 내 마음대로 써봤어요. 기분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주말마다 혼자 영화관에 갑니다. 관객석 맨 뒷줄에 앉아 콜라와 팝콘을 즐기며 웃고 울고 합니다. 전에 한 번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다가 혼자 키득거리며 웃었는데 옆자리 청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그 말에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그것이 웃음이 되어 돌아왔던 그날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자유 이상의 행복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돈을 써도 됩니다. 평생 참아온 작은 사치, 그건 축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엔 아직도 행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세 번째 이유는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결국 관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건 노년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니까, 직장이니까,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키지 않는 전화에 억지로 응답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처를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은 썩어갔고 마음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늙어서까지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독한 관계는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형제라는 명분 아래, 은혜라는 덫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종처럼 살다 가는 노인이 수두룩합니다. 명절마다 얼굴을 붉히고 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말 한마디에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삽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제는 끊어도 됩니다.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관계의 사슬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독이 없습니다. 그 말에 목줄이 묶이고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순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따뜻한 사람만 곁에 두면 됩니다.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만 옆에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이라고 안부 인사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고 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눌렀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분노와 눈물로 지새웠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혼자라는 것이 곧 자유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0세 윤말순 할머니는 평생을 시누이와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시누이와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시누이는 윤 할머니의 옷차림, 음식, 집안일까지 하나하나 간섭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치장을 하냐, 애들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그렇다 등 듣는 말마다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그러는 거지라며 늘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아온 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동네도 떠났습니다. 연락처를 싹 정리하고 새 전화번호로 바꿨습니다.
시누이가 알 방법이 없도록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사를 하고 첫날 작은 원룸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처음으로 살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단절을 원했으면서도 죄책감에 두려움에 실행하지 못했던 일이 결국 자신을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 윤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노래교실에 다니고 동네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새 친구도 생겼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졌다, 웃는 모습이 진짜 여유로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아끼지 않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 웃어주지 않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늙어서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나를 불편하게 했던 수많은 관계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네 번째 이유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산다는 것은 비교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자유입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 속에 자신을 짓눌렀는지, 얼마나 자주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깎아내렸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잘 됐는지, 배우자가 얼마나 챙겨주는지,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심지어 연금이 얼마인지까지도 노인들 사이에선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 비교는 칭찬이 아니라 상처를 남깁니다. 매번 졌다는 좌절감,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다는 허무함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젊었을 땐 학벌, 직장, 집 평수로 비교하더니 늙고 나서는 자식의 성공, 며느리의 태도, 요양원에 가느냐 마느냐로 또 비교가 이어집니다. 언제나 남과 나를 나란히 놓고 재단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의 삶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구겨집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주가 해외여행 간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손주는 왜 주말에도 전화 한 통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이 납니다. 이런 비교는 곧 분노와 슬픔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고스란히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그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주 앉아 밥 먹을 상대도 없고 가족의 성과를 나눌 대화 상대도 없습니다. 처음엔 허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해방입니다.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오늘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어제 누가 문병을 왔는지, 손주가 뭘 사줬는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족함도, 초라함도, 실수도 전부 내 삶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늙어도 경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노인정에서는 누가 더 자주 병원 가는지로 싸우고 경로당에서는 누가 더 손주를 자랑했는지로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그 모든 시끄러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예전보다 주름이 늘은 내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은 잘 잤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남과 비교해 초조했던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작은 기쁨에도 웃음이 나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6세 김정임 할머니는 평생 비교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촌 언니는 대기업 사이가 있어 연말이면 백화점 선물이 쏟아졌고 이웃 할머니는 매주 손주가 찾아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연락도 뜸했고 사위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큰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명절이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이웃과의 말다툼에서 당신네 집은 애들도 연락 없잖아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동네를 떠나 혼자 살기로 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옛날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매일 동네 커피숍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쓰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고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엔 뒷산에 올라가 동네 아이가 주운 도토리를 같이 주워보기도 했고 다른 날엔 동네 책방에서 오래된 시집을 한 권 샀습니다. 김 할머니는 말합니다. 예전엔 누가 뭐 하나 자랑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였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난 오늘 나한테 고마웠으니까. 지금 김 할머니는 매일 자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잘 견뎠다.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작은 쪽지 하나에 비교 대신 자긍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남을 볼 시간이 아니라 나를 볼 시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은 다섯 번째 이유는 갈등이 없어 마음이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사라진 조용한 삶을 겪고 나면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다툼, 사소한 감정 싸움, 오해와 불신 속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피폐한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 밥 먹는 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지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점점 잦아집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오히려 감옥의 간수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간섭하고 판단하는 눈빛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말다툼은 하루를 망치고 싸움은 일주일을 망칩니다. 결국 말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치고 두 사람 사이엔 깊은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벽은 서로를 외롭게 만들며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거짓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지 않고 방문을 세게 닫았다고 구박받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 나의 감정만이 존재하고 그 감정은 나에게 솔직해지게 만듭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사라지고 대신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건 곧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다가옵니다. 충격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정성자 할머니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전쟁 같은 일상을 버리고 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습니다. 밥이 짜다고 던져진 밥그릇, TV 리모컨을 두고 벌어진 고성과 욕설, 병원비를 두고 벌어진 싸움 속에서 정 할머니는 매일 가슴을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 몰래 노인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생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혼자의 평온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정 할머니는 전셋집 보증금을 나눠받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이사 첫날 그녀는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고 거실에 팬티만 입고 걸어다녀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고요함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았고 내 숨소리와 내 생각으로만 가득한 공간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전합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혼자 먹을 고등어 한 마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자신에게 커피 한 잔을 선물합니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애 가장 평온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니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늙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젊을 땐 웃고 떠들던 친구, 술 한 잔에 밤새워 속 풀던 사이, 힘들 땐 어깨에 빌려주던 그 사람. 그런데 노년엔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온 하루가 무너집니다. 툭 던지는 말에 마음이 헤집어지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통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엔 늘 후회만 남습니다. 관계는 여전한데 감정은 계속 소모됩니다. 그게 바로 노년 감정 소모 1위 피해야 할 친구입니다. 오늘은 노년 감정 소모 1위 이런 친구 꼭 피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자식 자랑으로 하루를 보내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자식을 끼워 넣습니다. 오늘은 딸이 외제차를 뽑았고 내일은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갔으며 명절이면 손자가 장학금을 탔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듭니다. 당신이 겨우 우리 아들 요즘 바빠서 연락이 뜸해라고 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쐐기를 박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도 우리 애는 꼭 연락해. 하루 한 번은 전화하거든. 그 말은 칼이 되어 당신 가슴에 박힙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위에 서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속은 텅 비었는데 자식의 성취로 자기 존재를 포장합니다. 말은 겸손한 척하지만 실상은 끊임없는 비교와 마이크로 공격으로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매일 감정에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던 자랑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을 파먹고 결국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더 위험한 건 이 자식 자랑 친구는 교묘하게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어머, 아들은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요즘 애들은 눈이 높아서 문제야.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해도 돈 되나 보지? 우리 아들은 그런 건 안 해. 안정적인 게 최고라서. 이런 말들은 칭찬으로 포장한 독설입니다. 듣는 사람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고 노년의 외로움을 더 깊게 파고듭니다. 이쯤 되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친구를 만났는데 왜 더 피곤할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친구는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사람은 상대방의 상처를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자랑은 당신의 감정을 갉아먹는 칼날이 됩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1세의 윤정희 씨는 이런 친구 때문에 3년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같은 성당 소모임에서 만나는 어씨는 늘 자식 자랑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우리 딸은 유학 갔다 오더니 외국계 기업 들어갔잖아. 우리 손자는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또 상 받았어. 너희 손주는 몇 학년이지? 윤 씨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윤 씨는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웠고 지금 딸은 지방에서 남편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연락도 자주 오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윤 씨는 자신이 실패한 부모처럼 느껴졌고 어느 날은 모임이 끝나자마자 성당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못 살았다고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날 이후 윤 씨는 모임을 끊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살겠더라고요. 이젠 자식 자랑 들어도 그냥 흘려요. 그 사람 인생이니까. 노년의 감정은 젊을 때보다 더 예민하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식 자랑은 듣는 이를 무력하게 만들고 삶을 비교하게 하며 결국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누가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내 명함이 아닙니다. 노년에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식 자랑 친구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만나면 남편 흉만 보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첫 인사도 안부도 없습니다. 앉자마자 남편 욕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는 집에 있으면 꼴도 보기 싫어. 숨만 쉬어도 짜증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을 다 버렸어.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처음엔 그냥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남편과 갈등이 있으니까 공감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도 남편을 너무 참고 사는 거 아닐까? 저렇게 분출하면서 살아야 속이 편한 건 아닐까? 그 친구의 말은 당신 안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침내 무너뜨립니다. 남편 욕은 처음엔 타인에 대한 불만이지만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나 부부 사이에 불만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습관, 어긋난 기대, 반복되는 오해 속에서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갈등을 매번 만나서 토해내는 친구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매번 반복해서 떠들다 보면 그 사람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당신은 그 쓰레기를 뜯고 받아내야 하는 청소부가 됩니다. 이런 친구와의 만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며 듣다가 나중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친구의 말이 떠오릅니다. 남편도 똑같이 나를 무시하나? 나도 참기만 하지 말고 한번 터뜨려야 하나? 결국 당신의 가정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남편 흉을 하루 종일 들으면 당신 마음도 점점 부정적으로 물듭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까칠해지고 일상의 작은 다툼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당신의 삶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점점 더 외롭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67세 배정희 씨는 5년간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 B씨로 인해 큰 후회를 남겼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또래라서 공감대가 잘 맞았습니다. 둘 다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고 자식들과도 멀어진 상태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B씨는 남편 욕부터 꺼냈습니다. 지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나는 애 키우느라 인생 다 썼는데 그 인간 없었으면 내가 훨씬 잘 살았을걸?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배 씨도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기던 말에도 버럭 화가 났고 작은 실수에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당신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누가 뭐라 그래? 그 말을 듣고 배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친구의 불만을 받아먹고 그것을 그대로 가정에 옮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B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대신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 안 만나고 나니까 남편이 다시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남편을 미워한 게 아니라 친구의 감정을 따라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은 불만입니다. 불만은 타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결국 내 삶을 잠식합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친구를 매번 마주하면 결국 당신도 같은 눈으로 배우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가정과 관계를 타인의 언어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과 남의 불행에 공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연락 없을 땐 잠잠하다가 돈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안부 인사 한 줄, 명절 인사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톡이 옵니다. 언니 너무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나 진짜 민망한데 잠깐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말투는 정중하지만 속내는 뻔합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자동 지급기로 취급합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줍니다. 사정이 딱하다고 하니 몇만 원 정도는 그냥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 번 주면 또 요청이 옵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해서 당신을 빌려줄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친구는 조용히 지내다가 감정 섞인 안부 인사로 연락을 시작하고 결국 돈 얘기로 흘러가며 나중엔 연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뻔한 메시지를 보내며 반복합니다. 더 심각한 건 돈을 준 당신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차갑게 거절했어야 했나? 이렇게 된 거 또 연락 오면 그냥 조금만 더 도와줘야 하나? 그러는 사이 마음은 피로해지고 인간관계는 불신으로 물듭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갑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는 당신을 이용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잖아. 언니는 여유 있잖아. 그들의 말에는 은근한 강요가 있고 당신은 거절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감정을 털어주게 됩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66세 황명자 씨는 이런 친구에게 2년간 5번이나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였습니다. 젊을 때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남편 수술비가 갑자기 급해서 그래. 처음엔 10만 원, 다음엔 20만 원, 그렇게 점점 늘어났고 마지막엔 50만 원을 입금한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는 그 친구가 어느 날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에 마지막으로만 좀 도와줘. 황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상황엔 관심이 없구나. 내가 혼자 사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몰라. 그냥 돈 되는 사람 하나로 본 거야. 그날 이후 황 씨는 번호를 차단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그 약한 마음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파고든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노년의 감정은 돈보다 귀하고 지갑보다 마음이 먼저 보호받아야 합니다.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친한 척하며 다가온다면 그 속내를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지갑을 보고 있는 사람과는 단 1초도 감정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감정을 지키는 방법은 사람을 가리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진심 없는 돈 거래 뒤에선 다 상처가 됩니다. 지금 당신을 찾아오는 그 연락 혹시 또 돈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는 이미 감정을 갉아먹는 사기입니다. 늦기 전에 그런 인연은 깨끗이 잘라내야 합니다. 지갑을 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나이 먹고도 경쟁심에 불타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평가를 합니다. 당신이 요즘엔 혼자 영화도 보고 그래라고 말하면 나는 혼자 여행도 다녀와라며 으쓱거립니다. 당신이 손주가 놀러 왔다 갔어 하면 우리 손주는 국제학교 다녀 영어로 말해라며 교묘하게 비교합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관계. 바로 나이 들어서도 경쟁심에 휘둘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이런 친구는 말투가 부드러워도 반드시 한 번은 당신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당신이 힘들다 하면 자긴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당신이 뭔가 잘했다 해도 자기는 그보다 더 잘했다며 끊임없이 덧붙입니다. 그들은 삶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점수판에선 늘 본인이 이기고 있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노년의 관계는 위로받고 공감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심 가득한 친구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던지는 순간에도 이 말이 또 비교로 돌아올까 조심하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도 되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닌 견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입을 닫게 되고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결국 나는 점점 외로워지고 그 친구와의 시간은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0세 김순자 씨는 그런 친구 때문에 5년 넘게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교회 소모임에서 만난 또래 여성 어씨는 처음에는 다정하고 성실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가 손주 돌보는 얘기를 꺼내자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주 돌보는 거 절대 안 해. 시간 아깝잖아. 난 아직도 영어 학원 다니거든. 순자 씨가 남편과 텃밭 가꾸는 얘기를 하자 어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흙 묻히는 게 재미있어? 난 그냥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 마시는 게 더 좋아. 이런 대화가 반복되자 순자 씨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말 한마디 꺼낼 때마다 자존감이 꺾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자꾸 나를 작게 느끼게 만드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닌데. 그 후로 순자 씨는 그 모임을 그만두고 평범한 친구들과의 산책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선 아무도 자랑하지 않았고 누구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오늘 기분은 어때? 요즘 뭐 좋아하세요? 같은 다정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노년은 비교하며 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젊을 땐 몰라도 이제는 서로의 성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줘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친구.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부자인지 따지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도 싸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당신을 끌어들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 멀리해야 할 친구는 도움 줬더니 나중에 원망하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 겸손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언니, 나 이번만 도와줘. 평생 잊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지, 은혜 절대 안 잊을게. 그 말에 속아 지갑을 열고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당신은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언니가 나 좀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도와준 건 고마운데 솔직히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 이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빌미로 바꿉니다. 당신이 도와준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공격의 소재가 됩니다. 처음엔 고맙다더니 나중엔 그땐 언니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뒤통수를 칩니다. 도와줬던 당신은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에 깊은 배신감을 안고 돌아서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의 태도입니다. 처음엔 약자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친절을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그때 왜 그렇게밖에 안 했냐는 원망을 듣게 됩니다. 도와준 건 당신인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결국 당신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가 아니라 왜 내가 죄인이 되었나? 로. 이런 친구는 당신의 따뜻함을 악용합니다.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씌우고 후회를 심어주며 결국 당신이 먼저 멀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도움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며 은혜는 원망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68세 이금자 씨는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친구를 도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급하게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금자 씨는 망설이다가 사인을 해줬습니다. 믿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잖아. 그 말에 속아 도와줬고 결국 친구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 금자 씨는 몇 년간 신용불량자로 살며 연금 일부까지 압류당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그때 말렸어야지. 언니도 알고 있었잖아. 그 사업 위험하다는 거. 그 말에 금자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중엔 내가 망하게 만든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해준 건 기억도 안 하고 마지막엔 나를 탓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금자 씨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뭉개버린 사람은 내가 가장 아꼈던 친구였어요. 노년의 친절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베푼 도움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은 독이 됩니다. 내가 준 손길이 돌아와서 나를 찌르는 칼이 된다면 그건 단호하게 끊어야 할 인연입니다. 다시는 그런 감정의 구덩이에 빠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따뜻함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쓰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본적인 공공예절조차 지키지 않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태도가 더 무례해집니다. 식당에서는 종업원을 부르며 반말을 일삼고 지하철에서는 남이 듣건 말건 전화 통화를 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는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보자고 떼를 쓰고 카페에선 자리 맡아놓고 30분씩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와 함께 있는 순간 당신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상황을 수습하느라 감정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저 사람 원래 저래 하며 넘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당신도 같이 무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옆에서 말리지 않으면 동조자로 취급되고 대신 사과하면 내내 찝찝함이 남습니다. 결국 감정은 상하고 체면은 구기고 한 번의 만남이 하루를 망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친구들은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어? 나이 먹었으면 이 정도는 좀 봐줘야지. 이런 말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며 타인의 불편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본인은 당당하지만 옆에 있는 당신은 부끄러움에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함께 다니는 사람의 예의는 곧 나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는 친구는 당신의 품격까지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송정숙 씨는 오랜 친구 어 씨와 절교를 결심한 일이 있습니다. 둘은 30년 지기 친구로 자주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어 씨가 나이를 핑계로 공공장소에서 거침없는 행동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물 좀 갖다 줘요. 를 소리 지르고 주문이 늦어지면 이 집 서비스 왜 이래? 라며 난리를 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대형 마트에서 직원에게 반품을 요구하며 10분 넘게 소리 지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송 씨는 땅에 꺼지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좀 조용히 하자. 다들 듣고 있잖아. 그러자 어 씨는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너는 왜 항상 남 눈치만 봐?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말에 송 씨는 말문이 막혔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피곤해야 하지? 그 뒤로 송 씨는 어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출도 혼자 하기 시작했고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공원에서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말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내 감정을 망가뜨릴 뿐이에요. 노년에는 무엇보다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의 만남 후에 마음이 복잡하고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 당신을 같이 무례하게 만들고 결국 사회적 고립감까지 불러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의 품격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공공의 자리에서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관계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감내할 존재가 아닙니다.